오늘은 다세포 생물에서 차등적 유전자 발현을 통해 어떻게 다양한 세포 유형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상단에 있는 그림 18-16처럼 한 개의 수정란과 그 수정란에서부터 발생된 어떤 개체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수정란 또는 접합체에서 개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포 분열, 그 다음 세포 분화, 그 다음 형태 형성,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수정란의 경우는 한 개의 세포죠. 그런데 개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수의 세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개체가 형성되는 건 아니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면에 따라서 각각의 세포들이 특수화되는, 그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포들로 분화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세포들이 3차원적으로 조직화되는 단계, 즉 3차원적으로 모여서 조직, 기관 등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어떤 구조적 형태가 발생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형태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세포 분화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포 분화를 유발하는 그러한 인자로는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질 결정 인자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웃한 세포로부터의 오는 신호에 결정되는 인덕션, 유도. 이 두 원인에 의해서 분화가 이루어진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포질 결정 인자라고 하는 것은 초기 발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난자의 목의 기원 물질을 말합니다. 수정이 이루어질 때 정자에서는 DNA만 난자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제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자로부터 오는 성분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수정란은 원래 모계에서부터 내려온 여러 물질들이 이제 분포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는 이제 메신저 RNA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물질들, 또 세포 소기관, 어떤 세포 안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존재를 할 텐데, 핵을 제외한 이러한 여러 물질들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기 전서부터 상당히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단에 있는 그림의 좌측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이미 수정되기 전부터 불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수정된 다음에는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분열에서부터 두 개의 세포는 어느 쪽에 있는 세포질을 갖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포질 결정 인자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서로 다른 세포질 결정 인자들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다르게 조절이 된다. 결국 다른 세포로 다른 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도에 관한 설명은 이제 하단 그림 오른쪽에 그림으로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포가 분열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여러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웃한 세포끼리는 서로 접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웃한 세포로부터 오는 환경 신호에 의해 표적 세포가 변하는 현상을 유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 신호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한 세포의 표면 물질,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단백질과 접촉을 하거나 또는 이웃 세포에서 어떤 분비되는 생장 인자에 의해서 이 생장 인자는 결국 세포 안쪽으로 신호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 전달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른 세포로 이제 분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아 세포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분화가 유도되고 또 다양한 유형의 세포가 생성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포 분화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에 어떠한 순서로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배아 세포가 비가역적으로 특정 세포 유형으로 운명이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결정이 이루어진 세포는 실험적으로 배아의 다른 장소로 옮겨 놓더라도 결정된 세포로 분화가 되더라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즉 어떤 세포들은 눈을 이루는 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들은 다리를 이루는 세포로 결정이 나고 어떤 세포들은 신경, 어떤 세포들은 뭐 간 세포로 운명이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바꾸면은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만드는 세포로 결정된 이 세포들을 눈이 있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은 그곳에 이제 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리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정해지는 것을 이제 결정이라고 한다 하고 하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결정이 되기 전에 세포가 만일 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아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세포들은 모든 세포로 분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배아 초기에 세포가 분리가 되면은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게 되면 결국 일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란성 쌍둥이는 만들어질 수 없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자적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발생 조절 유전자가 먼저 발현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직 특이적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발생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유전자의 이제 단백질 산물이 결국 이제 세포의 운명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특정 부위의 염색질 구조를 느슨하게 하여 유전자 발현을 갖다가 조절을 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특이적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특정 유전자의 이제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은 결국 이러한 그 조직에 이제 특이하게 특이적으로 생기는 단백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가시적인 세포 분화가 일어나서 각 세포마다 독특한 구조와 기능적 특징을 갖게 된다 하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근세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세포의 발생 조절 유전자를 이제 마이오-D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텔릭체로
썼을 경우는 유전자를 의미하게 되고, 이것을 이태리체가 아니면 정글자체, 그리고 첫 글자는 첫 알파벳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경우, 이런 것은 이제 그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릭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유전자냐 아니면 단백질이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이오디라고 하는 유전자의 이제 산물은 전사인자로서 다양한 표적 유전자의 이낸서에 존재하는 특정 조절 요소에 결합하여 이들의 발현을 촉진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어떤 그 DNA에 있는 특정 조절 요소에 결합을 해서 그 특정 요소를 갖고 있는 유전자들을 다 이제 유전자들의 발현을 촉진시킨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신호,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환경신호에 의해 배아 전구세포에서 마이오디가 발현되면은, 그러니까 마이오디가 발현되어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때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세포가 된다. 비록 눈에 띄는 어떠한 특징적인 변화는 없어도 이미 이 상태에서는 근원세포로, 근육이 되는 세포로 이제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오디가 발현이 되어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근원세포가 된다. 이때 이제 그 근세포의 어떤 특정한 형태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마이오디 단백질은 또 포지티브 피드백 기존으로 해서 그 마이오디 유전자 발현을 또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마이오디 단백질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신호 전달을 증폭시키게 함으로써 빠르게 근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조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근육 특이적 전사인자를 생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근육 특이적 전사인자, 지금 마이오디도 그 자신이 전사인자이지만 근육 특이적인 전사인자들을 이제 발현을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사인자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런 근육 특이적 전사인자들은 골격근 세포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 마이오신이라든가 액틴, 그 밖에 이제 근육 단백질의 구성 성분들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 근세포에 있는 단백질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촉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오디가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촉진함으로써 더 이상 분열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 근원세포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 이제 근세포 또는 근섬유, 근세포나 근섬유나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융합해서 이제 근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여러 개의 근원세포가 융합이 되다 보니까 핵이 여러 개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근세포에는 근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핵이 그 세포에 존재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세포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차원적인 구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의 조직과 기관이 모두 특징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공간 배열의 형성을 패턴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 형성을 조절하는 분자적 신호들을 위치 정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실험들을 초파리를 많이 이용해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초파리의 정상적인 생활 주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파리의 성체가 하단의 가운데에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체 초파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절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다수의 체절들이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제 체축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듯이 3개의 체축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중심 체축이라는 것은 전후축, 앞과 뒤를 이제 구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등과 배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 이런 축이 3개의 중심 체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정란의 세포질에 존재하는 세포질 결정인자의 편제, 그러니까 불균질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수정 이전부터 3축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난자에서부터 유층이 발생되는 과정이 하단 오른쪽에 그림에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생 중인 난자를 보면은 난소에 존재하는 여러 세포 중 이제 하나만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건데, 여포 내에서 난자는 이제 지지세포, 여포세포에 둘러싸여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난자가 성숙한 미수정란, 수정되기 바로 직전 단계에 이제 난자가 됐을 때는 어떤 상태냐? 영양세포가 영양분과 메신저 RNA를 발생 중인 난자에 계속 공급하면서 영양세포는 점점 줄어들게 됐고, 반대로 난자는 점점 더 커진 그러한 모양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포에서 분비된 난각이 이제 난자를 둘러싸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성숙된 미수정란이 수정이 이루어지면은 어미 몸 안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어미 내부에서 이 수정란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후에 이제 배아 발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체절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유충 단계를 거치고, 번데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초파리를 가지고 이제 1940년대 미국의 루이스 박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초파리를 이용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 유전자의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체 유전자 지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이런 지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발생 과정을 지시한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미오 유전자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후기 배아에서 유축 및 성체의 패턴 형성을 해주는 그런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 뉴슬라인 프로하르트 비샤우스 이분들이 또 이제 패턴 형성에 필수적인 약 1200개의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절 형성 유전자의 이제 기능을 전부 다 분류를 해갖고, 이것 또 이러한 유전자들을 염색체 상의 어느 부위에 있다 하는 것까지 이제 알아냈습니다. 축 형성은 난자의 세포질 결정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결정되게 되는데, 여기서 목의 영양 유전자라는 용어를 이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손 유전자와 상관없이 어미 유전자에 이상이 있으면은 자손에게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미 유전자에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러니까 목의 영양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함이 있는 난자가 발생이 되고,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발생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축을 결정하는 목의 영양 유전자를 난자 극성 유전자라고 한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머리 구조를 결정하는 형태성 물질인 바이코이드, 이것은 단백질을 의미하죠. 이게 이탈릭차가 아니니까. 이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미 초파리의 바이코이드 대립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자손은 머리가 없이 양쪽 말단이 꼬리인 구조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바이코이드 이 단백질을 형태 형성 물질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형태 형성 물질이란 배아의 축과 여러 형태적 특성을 결정하는 물질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이코이드의 메신저 RNA 분포를 보면은 성숙난자의 가장 앞쪽 부위에 고농도로 존재한다 하는 것이 그림 18-22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후 단백질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결국 이제 확산돼서 단백질은 이제 이동이 자유롭게 이제 될 수 있죠. 그래서 확산돼서 뒤쪽으로 이동이 되긴 되지만 여전히 농도차가 이제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메신저 RNA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어쨌든 고농도로 존재하고, 그 뒤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이런 농도 기울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농도 기울기가 머리를 결정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코이드 메신저 RNA의 RNA를 이제 배아의 다른 부위에 주입하면은 그 부위에 머리가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바이코이드가 앞과 뒤의 축을 결정하는 형태 형성 물질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등과 배의 축을 결정하는 등배축을 결정하는 그런 것도 역시 목의 기원 메신저 RNA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의 기울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등배축도 결정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의 영양 유전자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느냐 하면은 배아 자체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목에 기온 메신저 RNA가 분해가 되어서 이제 사라지게 된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이크로 RNA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 배아 유전자의 위치 정보는 체절의 수와 정확한 위치를 갖다가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체절이 최종적으로 특징적인 구조물을 형성하게 해주는 그런 정보를 갖게 해준다, 갖고 있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로서 이제 발암 유전자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 종류의 바이러스에 발견되는 유전자인데, 이 바이러스는 숙주에 감염이 될 경우 이제 암을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바이러스에서 발견된 암을 유발하는 그런 유전자를 온코젠, 발암 유전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자와 아주 비슷한 유전자가 정상세포에서도 존재하더라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의 생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유전자를 원 발암 유전자 프로토 온코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이런 원 발암 유전자를 발암 유전자로 변화시키는 유전적 변이는 이제 세 개의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단에 그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유전체 내 DNA의 이동, 즉 프로토 온코젠이 유전체 안에서 뭐 전자나 전위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른 위치로 이동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바로 뭐 발현을 아주 많이 활발하게 시키는 그런 프로모터 뒤쪽이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발현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생장 촉진 단백질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발암 유전자 서열이 증폭이 되는 거니까 DNA가 여러 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DNA 이 유전자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역시 정상적인 생장 촉진 단백질이 과발현이 돼서 역시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발암 유전자 자체 혹은 조절 부위에 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점 돌연변이에 의해서 세포 주기가 비정상적으로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세포는 악성 종양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설명이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세포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될 경우 종양 억제 단백질 기능이 감소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고, 이런 종양 억제 단백질은 이제 손상된 DNA를 복구하거나 또는 세포가 어떤 곳에 부착되는
그러니까 붙어서 있게 하는 뭐 그런 것과 관련되거나 또는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그러한 신호 전달 경로의 구성 요소로서 작용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원바람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원바람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정상적인 기능과 암세포로 변했을 때의 기능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원바람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단백질 산물은 세포 신호 전달 경로의 구성원으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바람 유전자의 예로서 이제 라스 유전자를 설명하겠습니다. 라스 유전자는 렛 사코마에서 따온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합 조직의 암인데 라스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인간 암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큰 그런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스 유전자의 단백질 산물은 G 단백질이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G 단백질이니까 수용체로부터 신호를 전달받아서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신호 전달 경로에서 마지막 단계는 세포 주기를 촉진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단백질 합성하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정상의 경우는 적절한 생장 인자가 존재할 때만 활성화돼서 정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라스 유전자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겨서 지나치게 활성을 띤 라스 단백질이 생성될 경우는 생장 인자가 없이도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P53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의 한 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P53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백질 크기가 53,000 달톤이라서 53K에서 53을 이름에 이제 이름을 53을 이제 넣어서 붙이게 됐습니다. 이 유전자는 자외선 노출로 DNA가 이제 손상이 되었을 때 오른쪽 하단의 그림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로 DNA가 손상되게 되면은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DNA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활성화된 P53 단백질은 전사인자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을 이제 촉진해주는 그러한 전사인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P53 유전자의 기능을 소실시키는 그런 돌연변이가 발생이 된다면은 과도한 세포 생장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 암을 유발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P53 단백질에 의해 발현되는 것은 이제 P21 단백질이 대표적인데, 이는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에 결합하여 세포 주기를 멈추게 해주는 그러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53 단백질은 P21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준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은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일련의 마이크로 RNA의 발현을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DNA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현을 또 이제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DNA 복구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이 많이 일어났다. 그럴 경우는 아예 복구가 아니라 아포토시스를 유발하는 유전자, 그래서 그 세포 자체를 제거해주는, 세포를 없애는 그러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 그래서 P53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발현이 증가되는 그런 것은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책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암 발생의 다단계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암이 체세포 돌연변이의 축적으로 일어나고, 돌연변이가 이제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은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 발생 모델로 이제 대장암과 유방암을 예로 이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대장암 발생의 다단계 모델이 이제 상단에 있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최초의 표식은 대장 상피세포의 작은 폴립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폴립은 종양 억제 유전자인 APC, 다음 슬라이드에서 APC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APC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작은 양성 종양, 즉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아직 그러니까 악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지 않는 그런 양성 종양인 형태로 머무는 것이 이제 폴립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만약에 라스 바람 유전자 발현에 문제가 생기거나 종양 억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라스 바람 유전자의 경우는 이제 발현이 증가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경우는 발현이 잘 안 될 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두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경우 이것이 이제 큰 양성 종양으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보통 이제 선종, 이때부터는 이제 종양에 이제 종자를 이제 붙이고 있죠. 근데 이 단계에서 더 지나가게 되면은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이 결손이 되거나 또는 다른 추가적인 돌연변이들이 일어났을 경우 악성 종양,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암으로 발전이 되게 된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장암이 발생될 때 한 번에 딱 대장암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유전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악성 종양이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돌연변이 종양 억제 유전자는 열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열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대립 유전자가 동시에 돌연변이 생겼을 때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반면에 대부분의 발암 유전자는 우성 대립 유전자로 작용을 해서 하나만, 두 대립 유전자 중에 이제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이제 암을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설명은 이제 유방암에 대한 설명인데, 유방암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계적으로 45만 명이 사망하는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또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주요 특징은 이질성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유전체 분석으로 봤을 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형이 좀 하단의 오른쪽 그림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4가지 유형을 먼저 나열을 하면 내강 A형, 내강 B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저부, 그 다음에 허투,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이게 세 종류의 신호 수용체의 발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신호 수용체라는 그런 게 무엇이냐 하면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 다음에 허투 수용체, 이렇게 3가지 수용체가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4가지 종류의 유방암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허투는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풀네임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사람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 2,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수용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지금 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단 그림의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이제 유방에 있는 유선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유선의 이제 선세포 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 안에 존재하는 수용체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포질에 존재하는 수용체가 프로게스테론 리셉터가 되겠고, 근데 분비관 내부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이죠. 기저막 쪽에 있는 이 막에 있는 수용체가 이제 허투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수용체가 각각 위치하는 곳이 다르다 하는 것이 그림 18-27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할 때 이제 정상 수준으로 발현일 경우는 그냥 플러스 하나로 표시되어 있고, 지나치게 많이 발현되는 경우는 플러스 2개 또는 3개로 먼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발현이 오히려 안 되더라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강형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과발현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허투는 발현이 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강 A와 B는 허투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고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 내강 A형의 경우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에 발현되는 정도가 이제 더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투의 경우는 내강 B나 A나 둘 다 발현이 안 되는 수도 있지만 B의 경우는 간혹 과발현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강 A형과 B형의 차이점은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의 과발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저부라는 것이 나오는데 기저부는 3개의 수용체가 전부 다 발현이 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공격적이고 다른 유형보다 훨씬 나쁜 그런 예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허투는 허투 수용체만 과발현이 되고 다른 두 수용체는 발현이 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수용체가 생장인자가 이제 결합이 될 아고니스트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이머로 결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수용체가 원래는 단량체로 존재하다가 생장인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두 수용체가 결합을 해서 다이머로 존재하게 된다. 그럼 이 다이머는 다이머가 되면은 서로 반대편 상대방에게 인산기를 갖다가 결합시켜줘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러한 기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투가 지나치게 많이 발현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세포 분열을 촉진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허투 수용체를 무려 100배 정도 더 가지고 있게 되어서 무절제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이런 유방암을 유발한다 하는 설명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셉틴 분자는 이제 허셉틴이라는 항암제는 바로 이 허투 유형 암세포에 이제 처리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허셉틴이 그 허투 수용체와 이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이겠죠. 그래서 이 허투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은 이 수용체들이 다이머를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머를 형성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액티베이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암 효과를 갖게 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암 발생을 일으키는 유전적 요소와 비유전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적 요소를 살펴보면은 대장암의 경우 15% 정도가 유전성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성 선종 폴립증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약칭해서 AP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 APC에 문제가 생기면은 폴립이 생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APC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이제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APC라는 단백질은 세포 이동과 세포 부착을 조절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가족력이 전혀 없는 대장암 환자 중에 60%가 APC 이상이 생긴다고 보고되었는데, 가족력이 없는 환자에서 가족력이 전혀 없는 환자에서는 두 개의 APC 대립 유전자에 모두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기능이 소실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유방암 환자의 경우 5에서 10% 정도가 유전적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로 BRCA1과 BRCA2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이 BRCA라는 이름은 브레스트 캔서에서 따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유전성 유방암 환자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RCA1 대류 유전자 한 개의 돌연변이가 있고, 이것이 이제 유전되어서 물려받은 여성의 경우 50세 이전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BRCA1 대립 유전자 두 개가 정상인 여성이 50세 이전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불과 2%의 그러니까 2%밖에 안 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적 요인이 아주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BRCA1 돌연변이는 주로 이제 기저부 유형의 유방암에서 발견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고, BRCA1 또는 BRCA2 단백질은 세포에서 DNA 절단을 복구하는 데 관여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유전적 요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DNA 절단을 유발하는 경우 암 발생을 촉진하게 되는데, 자외선이나 담배 연기 속 화학물질 등 DNA 손상시키는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비유전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암 발생과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의 약 15% 정도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유명한 것이 이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파필로마 바이러스, HTLV1 바이러스 등이 있는데,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닭 전염성 다내구증을 이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이제 밝혀진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자궁 경부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HTLV1 바이러스는 성인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암 발생 기전은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체를 세포 DNA에 삽입함으로써 세포가 바이러스성 발암 유전자를 갖게 되거나, 종양 억제성 유전자의 기능이 소실되거나, 또는 원발암 유전자가 발암 유전자로 변환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바람 기전은 돌연변이에 의한 암 발생 기전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나온 바이러스 세 종에 대한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 부분을 다 볼 필요는 없고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마귀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는 좀 왼쪽 하단에 토끼가 나와 있죠. 토끼 얼굴을 전체가 이런 사마귀로 덮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앱스틴 바 바이러스에 의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